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는 뚜벅이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치고 힘든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해줄 따뜻한 소설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책 속의 맛집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여러분, 조니 뎁, 브래드 피트, 엘비스 프레슬리, 쿠엔틴 타란티노,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혼혈 체로키족이라는 건데요. 체로키족은 북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남아있는 원주민 중에 가장 큰 부족이 바로 체로키족인데요. 갑자기 웬 인디언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의문을 가지거나 아니면 벌써 눈치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짠!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체로키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이 책의 저자 포리스트 카터의 자전적 소설이기도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작은 나무는 고작 5살에 부모님을 잃고 체로키족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체로키족의 지혜를 배우는 그 과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산속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융화해 가면서 살아가는 이 체로키족의 지혜가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좀 더 재미있게 읽으려면 체로키족이 실제로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 바로 눈물의 여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눈물의 여로는 1830년 그 당시 미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겪었던 강제 이주를 말합니다. 체로키족뿐만 아니라 아주 먼 옛날부터 미국 땅에 살아오던 많은 인디언들이 미국인들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요. 이 책 속에 그 눈물의 여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낭독을 정말 진지하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해볼 예정이거든요. 근데 혹시 낭독 부분은 스킵하고 설명 부분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에 스킵할 수 있는 시간을 기록해 둘 테니까요.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군이 인디언들을 강제 이주시킨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날 정부군 병사들이 찾아와 종이 조각을 하나 내보이며 서명하라고 했다. 새로운 백인 개척민들에게 체로키족의 토지가 아닌 곳에 정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류라고 하면서 체로키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자 이번에는 더 많은 정부군 병사들이 대검을 꽂은 총으로 무장하고 나타났다. 병사들 말로는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 종이에는 체로키들이 자기들의 골짜기와 집과 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체로키들은 저 멀리 해지는 곳으로 가야 했다. 그곳에 가면 체로키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선처해준 땅, 하지만 백인들은 눈꼽만치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황량한 땅이 있었다. 이제 체로키들을 거의 다 잡아들였다고 생각한 그들은 마차와 노새를 가져와 체로키들에게 해가 지는 곳까지 타고 가도 좋다고 했다. 체로키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았다. 덕분에 체로키들은 무언가를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은 볼 수도, 입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켰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갔다. 정부군 병사들은 체로키들의 앞과 뒤, 양옆에서 말을 타고 걸어갔다. 체로키는 자신들의 영혼을 마차에 팔지 않았다. 땅도 집도 모두 빼앗겼지만 체로키들은 마차가 자신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고향산에서 멀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다. 비록 체로키의 혼은 죽지도 약해지지도 않았지만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병자들이 그 까마득한 여행길을 견디기는 힘들었다. 처음에는 병사들도 행렬을 멈추고 죽은 사람들을 묻을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 수는 순식간에 몇백, 몇천으로 불어나 결국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체로키들이 행진 중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병사들은 3일에 한 번씩만 매장할 시간을 주겠노라고 했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마치고 체로키들에게서 손을 떼고 싶은 병사들의 심정이었다. 병사들은 죽은 사람들을 수레에 싣고 가라고 했지만 체로키들은 시신을 수레에 누이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안고 걸었다. 아직 아기인 죽은 여동생을 안고 가던 조그만 남자아이는 밤이 되면 죽은 동생 옆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면 그 아이는 다시 여동생을 안고 걸었다. 남편은 죽은 아내를, 아들은 죽은 부모를, 어미는 죽은 자식을 안은 채 하염없이 걸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렬을 눈물의 여로라고 불렀다. 이 눈물의 여로로 인해서 약 4,000명의 체로키족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과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세계 최강국이 되는데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지 이 희생을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던 체로키족의 삶에 대한 지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버린 TV들만 자기들이 쓸 것보다 더 많은 꿀을 저장해두지. 그러니 곰한테도 뺏기고 너구리한테도 뺏기고 우리 체로키한테 뺏기기도 하지. 그놈들은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뒤룩뒤룩 살찐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도 또 남의 걸 빼앗아 오고 싶어하지.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면 또 길고 긴 협상이 시작되지. 조금이라도 자기 몫을 더 늘리려고 말이다. 그들은 자기가 먼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하지. 그러니 사람들은 그놈의 말과 깃발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셈이야. 하지만 그들도 자연의 이치를 바꿀 수는 없어. 할아버지는 필요한 만큼을 빼고는 절대로 동물을 괴롭히지 않으셨다. 동물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할아버지는 그런 놀이들을 즐기긴 했지만 매달리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백인 산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할아버지만큼 참을성이 없었고 무모했다. 그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사냥감을 쫓으며 여기저기 쑤시고 다닐 때면 동물들은 모두 은신처로 숨어버렸다. 아마 그 사람들은 야생 칠면조 12마리를 보았을 때 왜 12마리 모두 죽이면 안 되는지 절대 그 이유를 모를 것이다. 우리는 봄과 여름 동안에는 덫을 놓지 않았다. 짝짓기와 싸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게 할아버지의 설명이었다. 또 할아버지는 설령 짝짓기를 하고 난 다음이라 해도 사람들이 사냥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들은 새끼를 낳아 기를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인간도 굶어 죽고 말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나는 동물들의 번식기인 봄과 여름 동안에는 주로 물고기만 잡았다. 인디언은 절대 취미 삼아 낚시를 하거나 짐승을 사냥하지 않는다. 오직 먹기 위해서만 동물을 잡는다. 즐기기 위해서 살생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할아버지는 분개하곤 하셨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이 결국 자연을 파괴하고 그 파괴가 다시 우리에게로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체로키족은 이미 그 자연의 이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자본주의인 이 시대에 더 많이 소유한 것이 선이 되는 이 사회에 우리는 체로키족의 중용의 지혜를 되돌아보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하나의 마음은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꾸려가는 마음이다. 몸을 위해서 잠자리나 먹을 것 따위를 마련할 때는 이 마음을 써야 한다. 그리고 짝짓기를 하고 아이를 가지려 할 때도 이 마음을 써야 한다. 자기 몸이 살아가려면 누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할머니는 이 마음을 영혼의 마음이라고 부르셨다. 만일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을 부리고 교활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 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영혼의 마음은 점점 졸아들어서 밤톨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영혼의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진다. 마음을 더 크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이해하는 데 마음을 쓰는 것뿐이다. 게다가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 부리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영혼의 마음으로 가는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비로소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영혼의 마음도 커진다. 할머니는 이해와 사랑은 당연히 같은 것이라고 하셨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체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앞서 말한 대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은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막기 마련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곧 사랑이니까요. 욕심이 클수록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겠죠.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 3,000명을 죽이기 위한 가루약을 만드는 일에 아주 조금만 기여를 하면 현금 2조 원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죽음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도 없고 죽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그 가루약 때문에 죽는지 모르고 죽게 되고요. 2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 200개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평생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만 벌 수 있고 집, 차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삶입니다.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살 수 있어요. 평생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훈련한 재능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 같으신가요? 뭐야 너무 극단적인 예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는 책에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과 풍요롭게 존재하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의 비율에 따라서 사회적 성격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가는가? 그리고 결국엔 나는 진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소유에 있는지 존재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소유의 유혹은 정말 강렬한 것 같은데요. 체로키족은 그 소유에만 집착하면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가르침들이죠. 이 외에도 자연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우리 편견에 대한 이야기들, 또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삶의 전반적인 그런 지혜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감동을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헤르만 헤세가 이야기했듯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고 했죠. 결국 받아들이는 건 나 자신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꾸는 것도 바로 나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도 결국 나니까요. 이 책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면 나도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누르고 앞으로 저와 함께 더 많은 책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